오후 6시 30분 3월이라 아파트 밖은 아직 어두워지기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서 있던 방 안은 이미 어둠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회색빛의 방 안을 둘러봤을까? 아니면 멍한 눈으로 모든 걸 받아들였을까?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죽음을 택했습니다. 망인은 2개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하나는 남겨진 가족을 위해서였는데 나머지 하나에 묘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확한 시점은 기억이 나질 않지만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전에 일어난 일. 여자의 옷은 다 벗겨져 있었고 너무 죄송합니다. 이 사건이 꼭 해결되기를. 공소시효도 남았고. 충격적이게도 2번째 유서에는 자신이 저질렀던 범죄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으로 어떤 죄사함을 바랬던 것일까? 그의 유서로 인해 많은 이들이 묻어두었던 사건 하나가 그렇게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저는 진행과 연출을 맡고 있는 김PD입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계시는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모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배상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크라임에서 늘 이제 판결과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의아해하고 궁금해하고 수긍도 못하는 부분도 있는 그럴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좀 대답을 해줄 수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그알, 알쓸, 범접 등 유수의 프로그램에서 저희에게 또 친숙한 분이죠. 전직 판사 출신의 정재민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형사 사건 주로 하고 있는 정재민 변호사입니다. 예, 불러주셔서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네, 이거 시작하기 전에 짧게 좀 대답이 가능할지 모르는데 이 법감정이라고 이게 몇 년 전부터 좀 화두인데 네. 국민법관적과 이 실제로 15년, 20년 이 살인죄에 대해서도 형량이 낮게 나온 케이스들이 있어서 이거 왜 이렇게 자꾸 생기는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판사 시절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 비춰지는 사건은 아무래도 이제 짧게 그 최악의 점만 부각해서 보도되는 반면에 재판은 양측의 좋은 면 나쁜 면을 다 보면서 막 1년 정도 진행하다 보니까 그 판단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라고 주로 이야기했는데요. 그것도 맞고 또 이제 변호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판사 때는 다른 판사가 어떻게 판결하는지를 저를 못 봤는데 지금 이제 많이 보거든요. 근데 보니까 진짜로 좀 일반 상식과 괴리된 그런 판사님들도 꽤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에서 이런 결과가 나올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룰 사건 역시 이제 재판과 실체적 진실 사이에서 의문이 많이 남는 사건인데요. 2021년 얼마 안 된 사건입니다. 3월 31일 30살이 된 강민석 씨가 남긴 유서로부터 수사가 촉발됐는데요. 어떤 내용의 유서를 남겼는지 먼저 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시점은 기억이 나질 않지만 2006년 제가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전에 일어난 일인 것 같습니다. 신정 내거리 근처에서 장 씨랑 최 씨 그리고 이 씨랑 4명이서 놀고 있었는데 최 씨를 좋아하던 1살 어린 허양이라는 여자애와 최 씨가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장 씨가 최 씨에게 이 여자애와 자게 해주겠다고 신정 내거리 쪽으로 부르라고 해서 허양을 불렀습니다. 허양이 온 후에 최 씨와 사귀게 해줄 테니 소주 한 병을 원샷하라고 말했고 그 여자애가 혼자 소주 한 병을 다 마셨고 그리고 소주 한 병을 더 가지고 오더니 이것까지 마셔야 최 씨와 사귈 수 있다고 해서 그 여자애는 나머지 한 병까지 다 마시고 결국 인사불성이 되었습니다. 장 씨가 저와 이 씨에게 너희도 해보겠느냐 하고 싶으면 콘돔을 구해오라고 해서 정확히 어디 학교인지는 기억이 나질 않지만 그 학교로 빨리 오라고 해서 갔는데 이미 그 허양은 옷이 다 벗겨져 있었고 허양이 땅바닥에 누워있어서 벤치로 옮겨달라고 해서 4명이서 들고 벤치로 옮겼습니다. 장 씨는 허양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 씨와 이 씨 저한테도 해보라고 해서 저, 이 씨, 그리고 최 씨 순으로 성관계를 했었습니다. 이 씨는 그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했고요. 최 씨는 관계를 하는 도중에 허양이 소변을 봐서 모든 게 중단됐습니다. 장 씨는 바로 자신이 아는 형을 불러서 형이 오토바이를 타고 왔습니다. 빨리 옷을 입혀서 집으로 보내라고 하고 둘이 오토바이를 타고 사라졌고 최 씨가 허양을 집에 데려다주고 다음날 허양이 팔에 기부스를 한 채 등교하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이제 와서 이렇게 글로 남기는 이유는 도대체 그날 왜 그런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이해를 할 수도 없고 제 자신이 용서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이 사건이 꼭 해결되기를. 공소시효도 남았고. 네, 유서 내용을 듣고 오셨습니다. 재판 판결문에 쓰여져 있는 기재된 내용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네, 이게 사실 뭐 뒤에서도 중요한 이슈긴 하지만 보통 일반 사람들은 뭐 극에서도 그렇고 뭐 픽션을 통해서 죽으면서까지 남겼으면 100% 진실이겠지라고 생각들을 좀 많이 하긴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네네. 죽으면서 유서도 거짓말하는 애들 많아요. 네. 실제로 유서 분석하는 애들 보면 자기도 깜짝 놀랐대요. 유서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변호사님, 이 유서 마지막이 해결되기를 공소시효도 남았고라고 하는데 이제 저희가 흔히 촉법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 시기, 시일도 흘렀고 당시의 나이도 14세였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있는데 이거 진행이 될 수 있는 케이스일까요? 이런 경우? 그 일단 공소시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그 공소시효는 뭐 가해자 그 보다도 이제 피해자 지금 그러니까 미성년자인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2013년부터 법이 개정돼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정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피해자가 지금 만 14세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건이 일어난 게 2006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년이 달하는 게 2011년이 되는 거죠. 그럼 2011년부터 10년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면 2021년이 되는 거고요. 근데 네. 이 사건은 지금 언제 기소되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이 자살한 사람이 21년 3월에 자살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시점에는 시효가 정말 불과 몇 달이 안 남았는 시점이 될 겁니다. 네, 정말 마지막 얼마 안 남은 시점에 공소시효가 남은 시점에 이런 게 진실인지 아닌지 사건의 화두를 던졌고 이게 지금 민석 씨의 유서 내용으로 어쨌든 수사를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시일이 15년이 지난 일이고 정액 데이터 뭐 이런 거 다 당연히 소실됐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요. 먼저 이제 그 유서상에서 주요 인물 장 씨라는 사람이 최 씨를 꼬드겨서 그때부터 너 좋아하는 애를 이렇게 불러내기 시작했는데 장 씨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을 했는지 그 부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3 때 친구 최 씨가 1년 후배인 2학년 허양과 사귄 걸 알고 있어요? 네, 둘이 사귄 건 알고 있습니다. 2006년 겨울쯤 민석 씨를 포함해서 최 씨와 이 씨 그리고 허양까지 같이 술 마신 적 있죠? 아마 2006년 11월쯤 신정 내거리에서 민석이랑 최 씨, 이 씨, 그리고 유 씨까지 5명이 술을 마신 건 기억이 나는데 허양이랑 술을 마신 기억은 없습니다. 골목에 있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필름이 끊겨서 후에 어디로 가는지 기억은 안 나고요. 그때는 술을 마시면 초등학교나 안양천 옥상에서 마셨습니다. 당시에 친구들하고 허양을 성폭행한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네, 장 씨도 비슷한 날 뭔가 술을 마시고 이런 거 자체는 좀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유서상에는 없었던 유 씨라는 새로운 인물이 또 등장하기도 하고요. 어떤 부분은 부정하기도 하고요. 이런 장 씨의 진술 내용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뭔가 모였던 건 맞는 거죠. 근데 그거 이상. 그러니까 그 인정하는 어떤 것 속에서 특이점들, 각각의 특이점들, 실제 범죄가 있었다는 없었든 간에 그 자체를 좀 벗어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구분을 해야 돼요. 네. 이 진술을 받을 때는.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전제가 돼서 받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이 진술을 받는 거에서. 후루룩 그냥 얘기하는 것 적는 느낌. 변호사님께서 이제 법조인 입장에서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진술을 듣고 판단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 심리로 이제 이거를 다시 봤을 때 장 씨의 진술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 법조인들은 이제 그 신빙성을 이제 당연히 판단하는데 그 근거가 구체성과 뭐 일관성이라는 거는 본인 진술의 일관성도 있지만 다른 증거나 정황, 다른 사람의 진술과 일관성 이런 걸 위주로 많이 보죠. 근데 이제 이 그 진술의 이제 핵심은 결국에는 허양을 성폭행한 기억은 전혀 없다는 거고요. 근데 그 전에 몇 가지 이제 진즉부터 완충지대를 방어벽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게 있어요. 만약에 이제 이게 사실이 아니라 그러면 그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단 술 마신 사람은 5명밖에 없고 5명을 자기가 다 특정을 해버려요. 민석, 최 씨, 이 씨, 유 씨까지 자기까지 5. 그럼 허양은 술 자체를 마신 기억이 없다. 배제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술을 같이 안 마셨으니까 그 뒤는 당연히 같이 안 했을 거라는 거고 또 하나 이제 방어벽을 치는 게 이제 필름이 끊겨서 술 마신 이유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고요. 좀 격가지로 뭐 마셨다면 초등학교 안양천 옥상에서 마셨다면서 좀 다른 방향으로 좀 유도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저는 네. 이제 그렇게 읽힙니다. 빠져나갈 곳을 그냥 두세 개 판 거죠. 네. 분명히 이건 조언을 받아서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인데 걸리는 건 그런 거예요. 꼭 찍어서 허양과 안 마셨다고 하면은 그게 조금 걸려. 이 진술에서는. 교수님 말씀하신 걸 받아서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여기서 또 하나 특징적인 거는 허양을 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냥 네, 아는 그렇죠. 정도가 아니라 그 친구가 사귀었다는 것까지 아는 그렇지. 거예요. 네. 굉장히 깊숙한 느낌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수사관이나 아니면 법정에 왔으면 변호사나 검사였다면 여기서 이제 추가 질문을 들어가는 거죠. 틈을 뭔가 발견하기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쨌든 장 씨 외에도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이 이제 최하고 이가 있습니다. 그 둘은 또 어떻게 진술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양은 중3 때 잠깐 사귄 여친이에요. 그날 민석이가 유학을 간다고 해서 장 씨랑 이 씨까지 넷이서 신정대거리 실내포차에서 술을 마시게 됐어요. 그때 누가 허양을 부르자고 해서 전화를 했고 허양도 같이 술을 마셨던 걸로 기억해요. 여자는 허양 한 명이었어요. 포장마차를 나온 후에는 돌아다니면서 술을 마시다가 필름이 끊겨서 기억이 안 나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한 초등학교 놀이터에 엎드려 있더라고요. 허양은 토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허양을 업고 집에 데려다 줬어요. 허양은 다음날 등교를 못하고 그 다음날에 학교에 왔는데 손가락 인대가 늘어났다면서 깁스를 하고 왔던 기억이 있어요. 이 사건 당시 허양과 죽은 민석이, 최 씨, 장 씨와 함께 술을 마셨고 그날 허양을 처음 봤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허양과 최 씨는 사귀던 사이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처음에는 신정 내거리 부근 주점에서 술을 마셨고 이후 초등학교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허양이 술자리 중간에 왔었는데 어떤 경위로 오게 되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당시 여자는 허양 한 명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원래 술을 마시면 많이 먹었기 때문에 당시에도 많이 먹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취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죽은 민석이, 장씨, 최씨와 함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이제 최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사귀었다라는 그 허양과 그렇게 지목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공범이라고 일컬어진 이 씨의 진술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술자리는 다 인정을 하네요. 근데 좀 이후에는 좀 약간씩의 차이점이 있어요. 진술상에 그런 부분들이. 이건 또 어떻게 보실까요, 이제 베프로님은? 필름이 끓을 정도까지 뭐 술 먹는 어떤 여자애, 그러니까 좀 그 여자가 이상한 애라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일종의 피해자 비난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연결되면은 진술이 넘어갈 때는 이제 본인들한테 유리한 부분이 조금씩 생기는 거죠. 아이 호양 원래 제 술 취해갖고 저런 애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단어 중에 기억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그 허양을 좀 표현을 하거든요. 허양을 성폭행한 기억이 없습니다. 셋 다 마찬가지로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없네요. 기억이 안 난다는 거는 빠져날 게 많은 거죠. 내가 문제가 아니야. 내 머리가 문제지라는 거죠. 위증으로 입증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 머릿속에 있는 거니까요. 안 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기억이 없다라고 하면은 만일 밝혀져도 위증죄로가 이게 기소가 쉽진 불가능하죠. 네. 영리한 거예요. 근데 이제 최 씨 같은 경우에는 좀 구체적이에요. 뭐 토한 거, 데려다 준 거, 깁스하고 나타난 거 이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성폭행이 있는지 없는지 관련된 것만 기억이 없다라는 부분이 약간 디테일하게 기억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사이가 뭔가 좀 이렇게 편차가 있는 것 같아서 전략이 바뀌는 거죠. 얘에 대해서 잘 알고 이런 애라는 것을 하면서 이런 쪽으로 빠지는 애랑 뭉뚱그려 몰라. 잘 없어. 이런 쪽으로 빠지는 건 극단 나눠지는 거지. 그날의 사실에 그렇죠. 대해서도 그날이든 어쨌든 네. 이 사건에 대한 네. 접근 방법이 다른 거예요. 둘 다 저는 나름 전략이라고 보는 거예요. 변호사님께서는 이런 진술들이 지금 어쨌든 3명의 진술들이 지금 올라왔는데 이것까지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진술들 어떻게 판단하실 건가요? 최 씨는 여기에는 성관계를 했는지에 대한 기억이 없다는 말은 없어요. 자기가 중간에 필름이 끊겼다고 하면서도 갑자기 정신을 차려보니 초등학교 놀이터에 피해자가 엎드려 있고 놀이터 네. 엎드려 이거 되게 구체적인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허양을 업고 집에 데려다 줬대요. 이거는 되게 구체적인 이야기잖아요. 근데 지금 필름 끊겨서 생각이 안 났다 그러면 이런 게 생각날 수 있을까? 이런 좀 생각이 있고 또 여기 최 씨의 진술은 좀 특징적인 거는 사귀었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딴 사람은 사귀지 않았지만 여긴 사귀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떤 감정적인 게 없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특징적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게 피해자 진술일 텐데요. 피해자인 허양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성범죄 공범으로 지목된 친구 3명 중에 누구도 허양이 만취했다는 사실을 진술하지는 않았지만 민석 씨의 유서 내용처럼 당시 허양은 만취해서 술을 마신 뒤라서 이제 기억이 거의 없다라고 당시에 진술을 합니다. 허양에 따르면 당시 최 씨와는 한 달 정도 사귀었고 술자리에 갔을 때 장 씨가 이 소주병 나발로 원샷 불면 최 씨를 불러주겠다 이런 느낌으로 말해서 술을 마셨던 것 같다라는 진술을 합니다. 이후 그네를 탄 기억은 있는데 그때는 장 씨와 둘이만 있었다라고 기억합니다. 허양은 당시 술자리에 나가게 된 계기에 대해서
친구 김양이 오빠들이랑 술 마시고 놀래? 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서 나갔다고 했습니다. 다만 장소도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술자리에서 기억나는 사람은 김양, 장씨 그리고 유씨 정도였다라는 진술을 합니다. 이 외에 허양이 띄엄띄엄 기억하는 내용은 집에 왔을 때 스타킹이 많이 찢어져 있었던 것과 집 화장실에 갔을 때 속옷에 피가 묻어 있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양은 당신은 성관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사타구니 쪽이 아팠고 다리를 벌리면 아팠다. 밑에가 뻥 뚫린 기분이었다. 그래서 그날 성폭행이 있어서 그런 느낌이었나?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이거는 사건이 15년 지난 후에 진술입니다. 피해자 진술은 좀 굉장히 또 자기 몸이니까 구체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수님 뭐 스타킹 밑에 어떤 신체적인 느낌 이건 어떻게 보실까요? 이건 뭐 상식적이란 말은 잘 쓰긴 싫지만은 이제 집단 강간, 윤간을 당한 피해자들의 만취에서 기억이 안 난다는 거는 상당 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은 납니다. 사실 근데 기억이 블러킹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기억을 일부러 지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의식적으로요? 예,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공포스러운 기억을 억제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어떤 심리적 기제가 분명히 작용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 나이고 그러니까 억누르다가 나중에 이제 그게 그거구나라는 걸 알게 부분인 거지. 그러면은 문제가 나발을 불면 최 씨를 불러주겠다. 그럼 최 씨를 불러주는 게 상인가요? 최란 사람은 사귀었던 사람이잖아요. 왜 최가 여기에 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재구성해야 된다는 거 진술 자체를. 다시 얘기하면은 이 허양이 여기 최와 관련된 것, 여기를 왜 가게 됐는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아까 집단 브로킹, 기억 브로킹 이 세 가지 차원을 합쳐보면 네. 사실은 답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이 자리 자체에 애초에 기획된 목적이 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허양을 불렀는지부터가 이제 그 자리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최 남자친구 불렀으면 벗어나는 이런 느낌하고 그렇죠. 김양이 무서워서 친구를 혹시 불렀을 수도 있다라는 전체적인 판단에 또 근거가 되기 때문에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이 몇은 그냥 우연히 만나서 우연히 강간할까? 그건 그들의 주장이죠. 피해자 진술은 사실은 이제 성범죄에서 굉장히 또 비중이 높게 판단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보셨을 때 피해자로 추정되는 허양의 진술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이제 그 일단 유서의 내용과 또 아까 다른 뭐 피해자 피고인들의 진술과 부합한 부분들이 꽤 있죠. 술을 마셨다는 거. 그리고 소주병을 나발로 원샷을 불면 최 씨를 불러주겠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피해 내용 당시에 성관계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사타구니가 아팠고 밑이 뻥 뚫린 기분이었. 이런 표현. 그냥 막 지어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처럼 들리거든요. 좀 네. 묵직하게 들립니다. 네, 그렇다면 민석 씨의 유서 내용처럼 그날 진짜 성범죄가 발생한 건지를 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요. 반대의 또 정황도 있습니다. 이 허양은 유서를 쓴 민석 씨라는 사람 존재 자체를 제대로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사건 조사 때문에 수사관에게 이 강민석 씨 이름을 듣고는 다른 친구에게 민석 씨를 기억하냐고 물었고 그 친구가 장 씨, 최 씨, 민석 씨가 서로 친구라고 해서 그때 그렇게 기억이 났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게다가 민석 씨가 공범으로 지목한 이 씨는 아이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허양은 당시 어머니와 산부인과에 갔지만 성폭행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산부인과 의사는 내행 검사를 실시한 후 질염만 확인됐고 모친에게 성폭행이 확실하진 않지만 걱정이 된다면 사후 피임약을 처방해 주겠다고 한 뒤에 약을 처방해 주었다라고 진술합니다. 허양의 모친은 새벽 4시에 우리 딸 허양이 술에 취해서 몸도 제대로 못 가누고 들어왔는데 스타킹이 찢어져 있어서 넘어져서라고 생각을 했고 성폭행이 있었다고 의심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합니다. 피해자도 수사관에게 이야기를 듣고 나니 성폭행이 있어서 몸 상태가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했지 당시에는 성범죄를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날 이후 최 씨와 연락을 하고 지냈는데 만약 최 씨가 성폭행에 가담했다면 자신에게 연락을 하지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의심하지 않았다 당시에 라는 진술을 합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들어와 있어요. 어머니랑 산부인과에 간 건 또 사실인데 당시에 또 그게 명확하게 산부인과에서 성폭행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진 않았던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최와 있었다면 연락을 안 할 것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애의 경우는 짝짝 보다가 내가 기억 못하는 거 같네 아니면 뭐가 좀 피하는 거 같으면 접근해 갖고 찝쩍쩍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피해자 본인의 생각인 거예요. 네, 이게 뭐 어쨌든 15년 전 일이기 때문에 만일에 이게 실제 범행이 있고 범인이라고 하더라도 기억이 조금씩 뭐 다를 수도 있고 게다가 또 숨겨야 된다는 입장이면 또 더더욱 또 진술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피해자와 피해자 모친의 진술은 굉장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또 산부인과 방문 기록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좀 판단될 수가 있을까요? 냉검사
간략한 검사예요. 그건 뭐냐면 지금 이 산부인과 의사가 전문성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 허양도 모르겠고 어머니도 보는데 사실 자기도 애매하고 근데 뭔가가 있으니까 데려는 갔어. 뭐 산부인과 의사가 당연히 그때 뭐 그 정액 여부를 검사했으면 그 더 좋았겠지만 지금 이제 보면은 적극적으로 성폭행을 당했으니까 확인해 달라고 우리 피해자나 엄마가 요구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뭐 요구하기도 뭐 하고 그리고 그 요구하지도 않는데 의사가 또 막 그걸 막 성폭행을 전제로 막 할 수도 없고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진짜 불과 20년 전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그 시절하고 지금하고 또 맞습니다. 많이 다르거든요. 좀 아쉽기는 한데 일단 이 중학생이 산부인과 간다는 거, 아파서 간다는 거, 그리고 사후 피임약을 주잖아요. 그게 보통 약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임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주는 거고 그런 거 자체가 많은 어떤 성폭력이 있다는 정황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정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재판이 진행되면서 끊임없이 논란이 된 게 이 사망자의 자백으로 볼 수 있는 유서의 신빙성 여부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재판에서는 이 망인인 강민석 씨가 새 친구에게 원한을 가지고 허위로 유서를 남겼을 경우도 따져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장 씨는 자신은 학창 시절에 민석이를 괴롭힌 적도 금품을 뺏은 적도 없다. 민석이와 사이가 안 좋을 이유가 없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또 최 씨와 이 씨 같은 경우에는 민석이가 자신들에게 원한을 품을 만한 일도 없고 자신들이 민석이에게 섭섭한 행동을 한 일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고 심지어 최 씨는 민석 씨가 성인이 되어서도 친구로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최 씨 같은 경우에는 민석 씨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캐나다에 유학을 갔다가 귀국한 후에도 만나는 사이였고 민석 씨가 사망한 후에는 장례 기간 내내 빈소를 지켰습니다. 또한 민석 씨가 자살하기 전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친한 친구에게 중학교 2학년 때 저지른 학교 폭력 때문에 세무사가 되고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만 내비쳤을 뿐 누구에게도 자신이 집단 성범죄에 가담했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피고들은 민석 씨가 이야기를 꾸며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재판에서 쟁점이 된 것 중에 하나는 유서를 작성할 당시에 민석 씨의 정신 상태였습니다. 민석 씨는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다닌 후 귀국해서 영어 특기생으로 경제학과에 진학을 합니다. 4학년 때 휴학을 하고 군 제대 후에 세무사 시험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쯤인 2017년 10월 25일경부터 사망 10일 전인 2021년 3월 20일까지 약 3년 반 동안 총 55회에 걸쳐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병명은 경도 우울 에피소드. 담당 의사는 민석 씨에게 항우울제와 간헐적인 항불안제를 처방했습니다. 꾸준한 치료를 받으면서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던 중인 2020년 강민석 씨의 부친은 그해 10월부터 민석 씨의 행동에 변화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밖으로도 나가지 않고 괴로워만 하던 아들이 몸무게도 20kg이 늘었고 이게 총 100kg까지 가까워졌다. 사망하기 약 한 달 전인 2021년 3월 1일부터는 또 포털 사이트에 살고 싶지 않을 때 자살 장례식, 목맴사, 번개탄, 새벽의 자살 등을 검색한 기록도 확인이 됩니다. 일단 사실 뭐 무고 관련돼서 앞서서 저희가 잠깐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만 이 민석 씨의 상태와 무고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물론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그 죽기 전에도 유서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사실 죽을 때 죽은 사람이 남긴 유서에 대해서는 좀 더 증거 능력을 쉽게 인정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살아있는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살아야 되는 현재 이해관계가 있어요. 예, 이걸 말 잘못했다가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고 회사 누구한테 미운 털이 박힐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죽음을 앞둔 사람은 그런 게 없으니까 좀 더 솔직하게 말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평가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물론 예외도 있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이 유서를 못 믿는다면 없는 사실을 꾸며서 장 씨나 최 씨, 이 씨를 엿먹이려고 정말 뭔가 고통을 주려고 네. 했다. 했다. 이게 유일한 건데 근데 그러려면 원래 사실 이들과 원한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장 씨 아까 진술은 예. 또 최 씨 뭐 또 다른 사람도 자기들과 사이가 안 좋을 이유가 없다. 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뭔가 나한테 원한이 있어. 원한이 있으니까 저 사람 거짓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야 저 유서의 신빙성이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반대로 장 씨나 이런 사람들은 원한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원한이 없는데 지어내서 무고로 한다? 이게 좀 더 믿기 어려워지는 거죠. 여기서의 문제는 그거죠. 장씨, 최씨 이런 애들이 나는 민석이를 괴롭힌 적 없어요. 민석이는 잘 취했어요. 그러면 이제 수사가 이렇게 돼야 되죠. 실제로 그때 이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수사가 됐어야지. 근데 민석이는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괴로워. 이래잖아요. 라고 하면 그때 일이 괴로웠다는 거잖아요. 근데 피해자는 민석이를 몰라.
그럼 결국 주범 따로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힘 약한 애가 저 일진 애들이 데려다가 이제 강간하는 걸 보이고 하니까 애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한번 추정을 해보면. 그래서 계속 뭐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게 우울증입니다. 사실은 두 가지가 겹쳐 있을 수 있다는, 가해자이자 피해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단계에서 맥락을 좀 찾았어야 되는데 그게 안 생기니까 변호사는 당연히 그런 얘기 공격을 하죠. 정신 상태나 증언 능력에 대해서, 신빙성에 대해서 이제 공격들을 주고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붙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어떻게들 진행을 할까요? 우울증이 예를 들면 뭐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진술의 신빙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런 부분인데 사실 우울증 있는 사람 많아요. 우울증이 있으면 못 믿고 우울증이 없으면 믿고 뭐 이런 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대개 이제 근데 우울증이 좀 더 중요하게 작동하는 거는 피해자가 우울증일 때 좀 더 논란이 되는 게 있죠. 이거는 지금 피해자가 아니잖아요. 이분은 일종의 뭐 공범이기도 하고 일종의 어떤 증인이기도 한데 피해자가 우울증일 때 예를 들면 어떤 범죄가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피해자가 자살을 했다. 그러면 그 범행이 있기 전부터 우울증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자살과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데 아주 많은 논란이 되죠. 근데 그런 경우도 아니에요. 이 경우는 유무죄를 판단하고 좌우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심 재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진행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에서 이 피고인들 측은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민석 씨의 유서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단서에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의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그 이유로는 당시 민석 씨의 정신 상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네, 이거 관련돼서 1심 판단은 어떻게들 보셨을까요? 근데 유서에 증거 능력이 없다. 증거가 될 수 있는 자격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판사가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증거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법정의 판사 책상 위에 올라갈 수도 없으니 당연히 무죄다. 뭐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오히려 1심의 핵심은 그 증거 능력이 왜 없냐 이거거든요. 형사재판에서 모든 증인은 직접 그거를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이 나와서 증언을 해야 돼요. 네. 그 사람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한테 전해 들은 사람 아니면 그 사람의 말을 기록한 종이 이런 건 다 간접적인 증거거든요. 네. 그거는 증거 능력이 없는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그 사람이 죽었거나 죽은 사람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죽었거나 아니면 해외 살거나. 근데 그건 무조건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는 게 아니고 특신 상황이라 그래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때 증거 능력이 있는 거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없고 네. 두 번째는 그 진실성을 담보할 정황이 있어야 돼요. 네. 근데 1심은 이 진실성을 담보할 근거가 없다고 본 거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이게 특신 상황에서 1심이 진실성을 담보할 근거가 없다는 거 한 거는 저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진실성을 담보할 근거가 아까 말했지만 유일한 증거가 아니고 관련자 증언들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은 증거예요. 되게 중요한 증거고 특히 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 진술은 그걸 부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부 다 인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에서는 대부분 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잘못했다 그러면 다 유죄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피해자가 그런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는 거고 네. 산부인과 가서 막 사후 피임약도 받았고 네. 그때 특별히 피가 나왔고 막 이런 정황들이 진실성을 저는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증거 능력은 인정했어야 된다. 증거 능력 인정했다고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신빙성과는 별개거든요. 어쨌든 간에 증거 능력 인정을 받아서 여러 판사가 보고 그걸 여러 상황에 견주어서 판단해야 써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항소심이 진행이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재판이 4번이 진행이 되는데요. 네.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어집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다르게 유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망인의 유서 작성 과정에서 제3자의 강요나 회유 등이 개입되었다고 볼 정황이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민석 씨가 친구들을 무고할 동기를 전혀 찾을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또한 1심에서 지적한 당시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는 우울 에피소드 경도의 상태가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높지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상태를 상정하기는 어렵다라는 의견을 냈고 유서의 내용에서도 환각이나 망상으로 인해 유서를 작성했다고 볼 만한 정신병리적인 상태는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무죄 선고가 이제 파기가 되고 피고인들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그램 이수가 선고가 된 것입니다. 유서 내용의 흐름이 논리적 구성이나 이런 것이 좀 불비한 부분이 있지만은 특별히 문제 삼을 게 없어요. 그렇고 이 죽은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분명히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심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어린애가 성건 경험이 없는 애가 이렇게 추운 날에 성폭력을 당했으면 몸에 흔적이 있어야 된다 네.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2심은 흔적이 없을 수도 있다. 그것 때문에 못 믿을 수는 건 아니다. 이게 지금 뭐 2심의 전문심리위원 산부인과 전문의가 성경험이 없는 14세 피해자에게 준유사강간, 중강간을 한 경우 유관으로 천연막 파열 또는 회용부의 물리적 자극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식의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진술들을 한 게 좀 반영이 된 것 그 같아요. 부분과 아울러 갖고 이 아이는 14살짜리란 말이에요. 그게 뭔지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상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 일이 있었던 건 확실한 거고 삽입강간에만 딱 꽂혀갖고 해면은 오리가 생길 수 있지만은 네. 어쨌든 여러 가지의 성적인 폭행을 당한 건 맞다는 것까지만 하면은 네. 이건 사실 뭐 다를 게 없거든요. 대법원에서 다시 또 이제 이게 또 아까 얘기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는 관련된 법리를 오인해가지고 미친 잘못이 있다. 그래서 다시 또 원심 파기하고 돌려보내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판단이 유서와 관련된 판단이 뒤집히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1, 2심은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에 중점이 있었던 거고 네. 이제 대법원은 아무래도 지금 법리를 원칙을 좀 선언해야 되는 건데요. 네. 대법원은 어떻게든 형사재판에 있어서 엄격해야 된다. 엄격하게 함부로 죄를 인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거를 일관되게 말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신 상황이 인정될 수 있는 어떤 개연성은 있어 보인다. 네. 그렇지만 개연성 정도로 부족하고 거의 뭐 이거 외에는 다를 가능성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신이 들어야만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굉장히 엄격하게 말로 천명을 하는 거죠. 대법원의 판단 중에 좀 특징적인 거는 네. 정확히 말하면 망인이 반성과 참회보다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 처벌을 목적으로 이 유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네. 중요한 근거로 되는데요. 근데 저는 이건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벌 목적으로 해도 되죠. 네. 다만 허위로 무고하게 처벌할 목적을 있으면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은 안 되지만 네네. 나는 죽음으로 책임을 지고 남은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목적이 있었다고 뭐 없던 사실을 당연히 지어냈다고 보기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대법원이 어쨌든 그렇게 해서 원칙대로 돌려보내니까 다시 판단한 것은 무죄. 이 무죄라는 건 네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범죄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원칙상 증거 능력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봤을 때 엄격히 그래야 되는 거고. 근데 제가 아쉬운 거는 계속해서 뭔가 좀 미진한 부분이 종종 있잖아요. 네. 수사라든가 아니면 입증 부분에서 왜 그 부분이 보강이 안 됐을까라는 아쉬움은 분명히 존재를 해요. 저는 이게 대법원 판결도 굉장히 반대인데 증거 능력은 좀 많이 인정해줘야 돼요. 그거를 믿고 안 믿고는 판사가 여러 상황을 보고 자유롭게 판단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이제 증거 능력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옛날에 독일 뭐 하여튼 외국 이론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너무 경도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증거를 막 조작했다. 도청하면 안 되는데 도청하고 막 그런 거를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거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지금 사람이 그냥 죽었잖아요. 유서잖아요. 네. 그것도 포함해서 다른 것까지 종합해서 판단을 해보면 되죠. 네. 근데 아예 그걸 증거조차 채택하지 못한다? 지나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강민석이라는 사람이 가명입니다만 죽음으로 뭘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교수님? 뭐 이게 그냥 단지 뭐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네. 다른 것이 힘들어 갖고 자살하는데 따라서 그때가 생각나서 이 새끼들 요렇게 했을 가능성은 적다는 거죠. 과거에 그 사건이 짓누르고 그렇죠. 있었다. 계속 짓누르기 있었다고 보는 게 맞는데 근데 그게 네. 실제로 본인도 가해를 했는지 어떤지 네. 부분도 사실은 좀 명확하지 않지만은 네. 본인이 이 정도라고 하면 상당히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그 입증이 안 됐으니 어떻게? 지금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방송을 한 이유는 이게 계속 뒤집히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그냥 느끼기에 실질적인 진실과 어떤 판단 이런 사이에서의 어떤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어쨌든 판단의 근거와 작동 논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셔서 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방송은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네. 굉장히 무겁고 네, 또 정말 그 사실적으로도 그렇지만 법리적으로도 굉장히 좀 생각할 거리가 많은, 얘기할 거리가 많은 네. 또 우리 지금 현재 시스템이 개선돼야 방향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방송 통해서 또 보시는 분들도 이제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좀 이해가 되고 물론 이게 그래서 무죄 수긍해 이거랑 다른 얘기죠. 실체적 진실과 법 사이에서의 괴리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바람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